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 머리가 좀 과했죠? 사죄의 인사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거래가 거의 안 돼요. 거래 절벽이 시작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매수세는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대출 규제를 풀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부동산 거래 절벽에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을 허용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추석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거래가 얼어붙으니까 규제를 풀어서 수요를 떠받치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지는데, 이거 한다고 해서 매수세가 살아날 수 있을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거래 종말이 시장이 된 이유, 왜 그렇죠? 바로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집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 집을 살 수가 있는데, 지금 가격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있다는 것, 유동성이 풍부함을 의미하는데, 유동성이라는 거 제가 예전에 개념을 많이 설명을 드렸죠.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묶여있는 돈이 아니라 언제건 꺼내서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집을 살 때 돈은 매수자에게서 매도자로 흘러들어가죠. 매수자는 현금, 즉 유동성을 넘기고 집이라는 자산을 확보하게 되고, 매도자는 자기 자산을 팔면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돈을 주고 받아야 집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동성은 어떻게 창출이 되죠? 바로 자기가 벌어들이는 소득과 신용을 바탕으로 창출이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저축해서 모아놓으면 그게 바로 유동성의 근원이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빚을 내더라도 계속 돈을 벌어서 이걸 갚아낼 수 있다라는 신용이 있으면 현재 상황에서 유동성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지껏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쓸 수 있었던 이유, 소득이 획기적으로 늘어서 돈을 많이 쓸 수 있었던 거 결코 아니죠. 바로 신용을 바탕으로 쉽게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만큼 풍부한 유동성을 누릴 수 있었어요. 특히나 코로나 터지면서 경제가 멈추는 걸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더 많은 유동성을 풀어 제꼈죠. 이제 이걸 축소하는 과정에 들어갔고, 사람들의 유동성은 쪼그라들었습니다. 결국 물건을 사려면 수중에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 이거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를 사려고 하면 돈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원하는 걸 사기 위해서는 돈을 확보하는 게 관건입니다. 돈을 마련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자기가 벌어서 모아서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테 빌려서 마련할 수도 있겠죠. 또 어디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봐서 그 투자한 돈을 회수해서 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다 없기 때문에 집은 거래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돈 잘 버는 사람 많다 이런 생각들 갖고 있으니 돈 모아서 살 수 있어야겠는데, 통장에 있는 돈들 보면 상위 1%한테 몰려 있습니다. 상위 1% 예금 계좌에 전체 예금의 절반이 담겨 있는 거 꽤나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수중에 현금 10억만 있으면 부자죠. 부자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거, 금융자산 10억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한국의 부자로 칭하는데, 이 정도 갖고 있기가 쉽지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럼 돈이 있는 부자들이 집을 사줘야 되는데, 부자들 이미 집을 갖고 있다 했죠. 현금뿐 아니라 집도 이미 가지고 있는 게 부자입니다. 또 자기가 사는 집뿐 아니라 거주 외에 투자 목적의 주택까지 이미 다주택인 상황인 게 부자들의 현실이에요. 서울 평균 아파트값 10억이 넘었다고 이야기들 하는데, 이거 소득으로는 결코 모을 수 없는 돈입니다. 연봉 1억인 사람 실수령에 700만 원이 채 안 되죠. 그대로 모아도 1년에 8천만 원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10년을 꼬박 모아야 8억인데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값이라는 10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10년이 더 넘게 걸려요. 그만큼 소득으로 모으기 불가능한 수준의 가격, 그 가격이 일반적인 집값이라고 지금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득으로 살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사람들 집을 샀죠? 집 사서 부자 되려면 대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부추겨 댔던
바로 부채를 활용한 방법으로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10억 할 때 집을 산 게 아니죠. 계속 꾸준히 올랐다는 집값, 그 집값이 훨씬 더 내려갔던 시점, 그 시점에 빚을 내서 사들였고 그 빚이 쌓여서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1900조에 육박하고 있죠. 사상 최대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어요. 특히나 집 사면 부자 된다 이런 열풍이 분 이후로 더 많은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가계부채 비율 GDP 대비해서 100%가 넘어가는데 이거 사금융의 일종인 전세자금 대출, 또 우회적인 대출인 사업자 대출, 자영업자 대출 이런 거 다 포함 안 된 금액이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900조 넘어가고 전세보증금 800조가 넘어가니까 약 3000조 가까이의 빚을 지면서 사람들은 빚내서 집을 샀습니다. 자기가 모아놓은 돈, 빌린 돈 이거 다 탈탈 털어서 부동산 시장에 갖다 주고 유동성을 잃었어요. 부채가 이렇게 많이 쌓이도록 돈을 집으로 바꾸는 노력을 많은 가게들이 해왔습니다. 유동성을 없애는 조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어요. 세 번째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바로 투자해서 돈 벌었다고 해서 그 자산을 처분해서 이익이 생겨서 이 돈을 가지고 다시 집을 사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집을 여러 채 투자해서 매각 차익을 거둬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다시 집을 사는 행태, 갈아타기의 모습, 이런 수요가 있어야 다시 집을 사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것도 불가능한 시기가 됐습니다. 부자들의 경우는 부동산에 치중된 비율이 6대4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들은 안 산다고 했죠. 일반적인 가게는 부동산의 비중이 80%나 됩니다. 대부분 시가 얼마 한다는 주택 한 채와 그리고 예금 주식 일부 이렇게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 집이 올라서 팔고 그만큼 차익을 얻은 다음에 거기에 자기가 갖고 있는 현금을 보태서 갈아타기를 하는 게 바로 집을 사는 수요인데 부동산 붐이 일고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하던 시기에 활발하게 이 현상이 나타났어요. 핵심은 돈을 더 보태서 집을 사죠. 기존에 안 좋았던 집을 팔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위한 노력, 이걸 해왔는데 가격이 계속 오르니 이제 보탤 돈을 보태도 그 가격에 닿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 갈아타기도 멈추게 됐고 거래량은 쪼그라들었어요. 누군가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상대적으로 안 좋은 집을 떠넘겨야 유동성을 확보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집을 살 수 있는데 이걸 사줄 수요가 이미 끝이 났습니다. 영끌이 들어와 줘서 비싸게 사줘야 되는데 그들의 수요마저 한계 상황에 처하니 이제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 이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서 돈 번 성공 신화가 존재할 수 있었죠. 법인의 매물을 영끌로 받는 30대가 20년, 21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나서서 법인이 내놓는 물건 영끌이 받고 있다고, 안타깝다고 나중에 신도시 분양할 거니까 이거 사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이 말 듣지 않고 영끌로 비싸게 집을 사줬어요. 이렇게 집을 판 사람들도 자기 돈을 보태서 갈아타기를 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할 수준으로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이들은 여기서 멈췄습니다. 그치만 영끌들은 불안과 탐욕에 휩싸여서 계속해서 뛰어들었고 아파트 시장에 큰 손이 됐습니다. 집값이 주춤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영끌들이 폭발적인 수요로 등장을 하면서 집값이 크게 올랐죠. 이때 아파트 30%를 부동산 큰 손이 된 2030이 쓸어갔습니다. 20년도에도 그러더니 21년도에는 40% 가까이가 2030이 집을 사들였어요. 그렇게 집을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제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됐고 이때 참여하지 않은 영끌들 잘했다 생각하며 더 시장으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집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시장은 멈추게 됐습니다. 소득도 안 늘어나고 빚도 더 이상 낼 수 없는 상황이 됐고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팔리지도 않는 상황이 됐어요. 거래가 사라진 이유 너무나 뻔하죠. 결국 돈이 없기 때문에 거래는 사라졌습니다. 가처분 소득 줄어들고 있죠.
개인 소득에서 세금, 이자같이 비소비 지출을 공제하고 남은 소득, 즉 쓸 수 있는 돈이 바로 가처분 소득인데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심각하게 가계부채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금리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으니 가처분 소득은 더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쓸 수 있는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물가는 치솟아 오르고 있죠. 먹거리 물가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소득은 찔끔 늘어도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라면값, 전기요금 이런 거 줄줄이 인상하고 물가는 당장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가가 안 잡히니 금리를 내릴 수가 없고 더더욱 생활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기준금리가 1년 사이에 2%가 올랐어요. 가계이자는 27조 원 이상 불어났죠. 그만큼 남의 돈 빌려가지고 집을 사온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빚진 사람들, 빌린 돈값에 대한 비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연말 주담대 금리 상한 7%대 가능성 8%까지 보고 있죠. 2년 전에 영끌하고 비투한 사람들 원리금의 40%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0만원씩 감당하고 있었으면 140만원씩 갚아야 되는 상황이 현실이 됩니다. 금리 인상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죠. 미국 연준 지금 빅스텝 한번 하고 자이언트 스텝 2번 했는데 또 9월에 자이언트 스텝 거의 공식화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연말에 4%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돈줄을 재고 있고 달러를 대체할 만한 통화가 없는 시장에서 금리 인상을 주춤하고 있는 나라의 환율은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1370원을 돌파했고 지금 1400원 넘는 거 거의 예상하고 있죠. 9월 FOMC 회의 끝나고 나면 한미금리 또다시 역전되는데 이렇게 되면 1,500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이렇게 많이 오르면 우리나라 다시 한번 빅스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비단 미국의 긴축 때문에만 일어나는 상황이 아닙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강화된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DSR에 대한 단계적인 도입이 점진적으로 진행 중이죠. 빚을 마구잡이로 내줬다가 금융기관의 건전성까지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겪고 난 후에 만들어진 조치입니다. 대출에 대한 건전성을 따져서 대출을 해주라. 근데 우리나라 이 도입을 굉장히 유예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와서 겨우겨우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동성 개념을 설명을 드릴 때 소득에 기초한 그 사람의 신용을 고려해서 빚을 내주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창출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소득을 안 본 거죠. 이제 소득을 보고 부채의 정도를 결정하고 있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집을 사려면 어디서 돈이 생겨야 되는데 빌려줄 수 있는 돈의 규모는 제한되어 있고 또 그 돈을 빌리려면 자신이 그만큼 돈을 벌 수 있어야 합니다. DSR의 금리 급등 때문에 대출 한도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 더더욱 집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연봉이 갑자기 두세 배 돼서 올라간 금리의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되면 돈을 더 빌릴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거의 없죠. 연소득 7천만 원인 사람 주담대 한도 4억 5천만 원입니다. 소득 대비 갚아야 하는 돈의 규모가 커지고 그만큼 빌릴 수 있는 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금리 인상으로 1년 사이에 1억이 넘게 규모가 줄어들었죠. DSR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인데 연소득의 40% 이상은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없다는 뜻으로 이걸 규제하고 있습니다. 벌어들이는 돈을 전부 다 빚 갚는 데 쓴다면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만큼만 돈을 빌려줘라. 지극히 당연한 규제가 바로 DSR이고 돈을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 쓰지 않고 훨씬 더 많이 빌려 썼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규제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소득은 늘지 않고 이자는 올라가고 그러니 빌릴 수 있는 돈은 더 줄어들고 유동성을 확보할 길이 없습니다. 가계부채 규모에 들어가지 않는 전세금, 즉 개인 간의 상금융을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으면 또 집 사는 사람이 생길 수 있겠지만 이것도 녹록치 않습니다. 전세금을 낮춰야 지금 재계약하고 있죠. 역전세난이 우려가 아닌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액 전세를 중심으로 하락한 만큼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집주인은 이걸 갚아줄 돈이 없죠. 오히려 하락한 만큼 이자를 내는 역월세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이자 사금융인 전세 또한 빌리기 어려운 게 지금 상황입니다. 이러니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아까 돈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돈이 없습니다. 역대급 거래 종말의 시대가 왔어요. 용산에 37,000가구의 아파트가 있는데 8월 한 달 동안 2건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7월 서울 거래량 639건 통계 작성 이후에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거래 절벽이 서울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죠. 시장에 처음으로 발들이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들한테 집을 넘기고 유동성을 확보해서 또다시 수요로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인데 이거 자체가 끊기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생애 첫 매수자가 40% 가까이 감소를 했죠. 누군가 돈을 들고 시장에 들어와 줘야 빠져나갈 수 있는데 안산이 연쇄적인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집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 시장이 된 거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죠. 집은 있지만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상황, 대출 금리는 치솟아 오르고 팔려고 해도 아무도 사주지 않는 시장입니다. 37살 모아놓은 돈 많아야 2, 3억일 테고 연봉도 엄청 높을 수가 없는데 4억이나 되는 목돈을 빌려놨고 그에 대한 이자의 무게가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이러한 고통에 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만 이 상황에서 역행할 수는 없습니다. 스몰 스텝이지만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도 환율은 잡히지가 않습니다. 금리를 역주행한 나라 같은 경우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죠. 튀르기의 물가가 80%가 상승을 했습니다. 금리를 낮춰야 투자가 촉진되고 그러면 사람들을 많이 고용할 거고 자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해서 경제 성장을 이끈다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고집을 부렸더니 그 나라의 물가가 80% 뛰어 올랐습니다. 15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월간 인플레이션이 24년 만에 처음 80%를 넘었어요. 작년에 5,000원 하던 짜장면이 올해 9,000원이 된 거죠. 모든 금리 역주행을 통해서 사람들은 고통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러니 15억 초과 대출 규제를 푼다고 해서 집 사는 수요가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은행마저도 거래가 될까요? 하면서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워낙 거품이 많이 끼어 있는 상태에서 이 시장이 조정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왔는데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굳이 이 시기에 시장에 참여할까요? 그만큼 부동산 수요를 되살릴 요인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한다고 거래가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싸다는 아파트들 안 팔리고 있죠. 이달에만 54,000가구 밀어내기 분양을 하는데 미분양 대란이 올까봐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미분양이 3배나 증가를 했고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중공후 미분양 물량도 쌓이고 있습니다. 이번 달 공급되는 물량 2015년 이후에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이 되는데 그 중에 수도권에 2만 채가 넘게 공급이 됩니다. 이거 다 팔 수 있을까요? 청약하면 돈 벌 수 있다라고 분화방처럼 사람들이 분양을 받았던 작년과 판이하게 달라진 시장 상황입니다. 청약 경쟁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죠. 경매도 줄줄이 유찰되고 있습니다. 감정가 반가까지 나왔죠. 잠실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지역도 3차 경매에서까지 유찰이 됐습니다. 삼성 반포 똘똘한 한 채로 일컬어지는 집들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기준금리가 1% 오르면 서울 아파트값 2% 가까이 하락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죠. 실제 돈이 없고 남의 돈 빌려서 집을 사왔던 시장이기 때문에 그 빌리는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줄 수요는 사라지게 되고 그만큼 집값은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1% 상승의 충격은 15개월 후에 나타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이 됐는데 단기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한데도 지금도 집값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 안 팔리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 안 팔리는 이유, 바로 돈이 없기 때문에 안 팔리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한 이유 때문에 지금 시장은 이 지경이에요.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